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가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세상을 보는 눈과 경제, 돈을 읽는 눈과 그리고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계속 꾸준히 보다 보시면 연결되면서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로존 환율에 있는 유로화, 그리고 독일과 그리스, 얘들 나라를 보게 되면 이 상황이 한눈에 보여요. 이게 무관하지가 않아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고, 유럽 기준금리, 그리고 일본 엔화와 일본의 기준금리. 자, 잠깐 보자고요. 자, 현재 유럽의 기준금리를 한번 보자고요. 유럽의 기준금리. 자, 유럽의 기준금리는 0.5%예요. 자, 미국이 많이 올려서 2.5%입니다. 자, 미국도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받쳐주기에 힘든 구역까지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한 번 0.50 요것도 버거워 보인다. 그만큼 유럽의 바로 EU의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 부분을 반증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경제가 금리를 올려주는 것만큼 건강하지가 못해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유럽은 그만큼 힘들죠. 자, 그럼 일본은 심지어 마이너스이다. 심지어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마이너스 1.0. 그쵸?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클 텐데요. 요 부분 인지하고 가시죠. 자, 먼저 유로화를 좀 보고 갈까요? 유럽, 그 중에 유로화를 쓰는 국가 독일과 그리스. 자, 보면 유럽을 거의 독일이 먹여 살리죠. 독일과 프랑스가 그 기준점에 있어서 독일이 넘버원인데 어떠한 구조냐? 그리스도 유로화를 쓰죠. 근데 독일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리스에게 돈을 더 못 빌려주겠어. 이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그리스는 돈 더 빌려줘. 안 그러면 그냥 배 자꾸 그냥 퍼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과연 어느 나라 말이 옳을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자고요. 독일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독일은 마르크화였죠. 근데 이제 유로화로 통일이 됐어요. 그쵸? 근데 독일 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보통 독일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환율의 자동 기능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이뤄야 됩니다. 근데 유로화를 쓰죠. 그쵸? 그래서 독일 수출이 좋아지고 독일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유로화가 강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뭐죠? 독일은 계속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수출이 뭐죠? 물건을 갖다 파는 거죠. 물건을 갖다가 팔려면 자국의 통화를 절하를 시키면 됩니다. 그쵸? 이거를 바로 환율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수출을 많이 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펀더멘탈이 그 나라가 좋아지게 되면 통화가 강세를 이루게 되죠. 왜? 그 나라의 물건을 살게 되면 결국 그 나라의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 수요가 늘어나고요. 금융시장에서도 채권과 주식과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화는 강세를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일은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통화가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물건을 어디다 팔아요? 바로 유럽에다가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독일은 지금 현재 유럽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뭐죠? 얘네는 경기가 매일 안 좋아. 부채는 계속 늘어나. 맨날 빚만 늘려. 그러면 원래 통화 가치에 의해서 통화가 굉장히 절하가 돼야 돼. 그쵸? 그런데 계속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거야. 유로화에 있어서. 사실 그리스가 관광하고 그리고 일부 올리브 이런 거 말고 사실 큰 부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통화가 약세가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계속 강세인 거죠.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계속 돈을 빌려와서 계속 독일 물건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이 강한 국가의 물건을 계속해서 갖다 쓴다는 거죠. 자, 과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일은 집안에 한 7식구가 있어. 7식구가 있는데 장남인 거죠. 자, 막내하고 한 셋째부터 여섯째까지가 큰 형을 밀어줘. 그런데 큰 형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동생들을 모른 채 하는 거다. 이러한 관점. 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언제까지 니들 도와주냐.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런데 현재 통화 구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유로화의 딜레마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은 그리고 통화 정책은 고정시켰는데 재정,
재정은 따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각 나라 문화에서 이걸 어거지로 묶어놨잖아요. 각 문화의 관습과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데 이거를 재정은 분리시키면서 통화는 합쳤다.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이다. 미국처럼 51개 주를 연합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커야 될 텐데 사실 통화동맹, 재정동맹 그리고 다른 동맹까지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현재 피그스라고 하죠. 피그스. 그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얘네의 부채가 막대하다. 다 거듭 언급드렸죠? 전 세계는 부채를 그냥 끌어안고 가는 시대로 들어왔다. 2008년도 이후에 이 피그스가 나온 게 미국 재정,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불거진 게 2011년도예요. 이때부터 같이 연결돼서 끌어안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법정 앞에 수명이 다했다. 유럽은 그 부분 인지하시겠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죠? 이 다음번 세상이 뭐예요? CBDC. CBDC의 노일 설계는 뭐다? 리플과 XRP이다. 법정 앞에 수명에 닿으면 어떤 세상이 온다? CBDC의 세상이 온다. CBDC의 세상에는 뭐가 온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 엔화.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금리예요. 심지어 양적 완화. 넘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강력하게 했던 국가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냥 무제한 쪽으로 그냥 돈만 찍어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중앙은행에 예치시키는 거, 시중에 실제 대출금리, 예금금리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기는 금리에다가 마이너스 금리 친 거예요. 그리고 질적 완화, 양적 완화를 넘어서 양적 완화는 미국 국채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미국 정부 부채, 정부 국채, 정부가 분야하는 부다. 여기 부분까지인데 질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회사 부분까지, 민간 부분까지 확장하게 된다. 심지어 일본 중앙은행은 회사채, 주식까지 매입을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미 화폐 가치가 상당히 갈 때까지 갔다. 타락했다. 더 이상 갈 데가 지금 없어 보인다. 그래서 끊임없이 디플레이션,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시대에 있었는데 일본도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지금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왜? 전 세계 기득권이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과 일본 이 보게 되면 통화의 시스템의 수명이 다한 게 느껴지시죠. 즉 법정 앞에 수명이 다했다. 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갈 때가 됐어. 이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일본은 더불어서 정부 부채가 또 장난이 아니죠. 일본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 통화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 국채를 일본 국민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고요. 이 일본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나갔던 자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엔화의 수명도 다해간다. 그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미 2016년, 7년, 8년 이 기준점으로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함께 CBDC, BIS와 함께 CBDC에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게 누구죠? 바로 소프트뱅크이다. 소프트뱅크는 누구죠? 리플 아시아, 리플 외부 주주의 최대 주주이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자, 그 다음 매크로 시황을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경제, 거시경제, 미시경제라고도 하고 거시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냥 크게 본다. 미시는 작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크게 봐서 시황을 크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뭐죠? 미국이 긴축을 단행하니까. 그게 다예요. 긴축을 가파르게 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돈을 안 푸니까 가게와 기업에 돈이 없죠. 그래서 경기가 꺾이는 거예요. 쉽죠?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리니까 미국 경제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어요. 역성장, 경제 파이가 쪼그라진다고요. 이 경제 파이가 쪼그라지는 현상은 10년 동안 손가락에 꼽는 현상이에요. 거의 없어요. 경제는 작게나 봐.
작게나마 성장폭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게 역성장한다는 거는 미국 경제도 금리 인상을 받아주는 게 이제 거의 힘들어 보인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를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기술적 반등 흐름에 가까워요. 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급하게.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나올 만큼 아래쪽 위에서 바닥을 찍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을 뚫고 나가기 위해선 사실 경제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현재 경기가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냐? 자, 크게 뭐죠? 미국이 이제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아 보여요. 0.5% 확률이 높죠. 다음번 금리 인상에서. 그 다음번 0.25. 뭐 한 번 더 올리거나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옵니다. 그리고 나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에 들어갈 때 경제 펀더멘탈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실물 경제 지표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럼 뭐죠? 금융시장이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때 주식과 코인 시장과 신흥국 통화가 같이 빠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잘 견디시길 바래요. 왜? 이때 사실 말씀드리죠. 실시간 계좌 잔고 믿지 말아라. 이 부분을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다시 한번 부양책이 나온다. 엄청난 양적 완화와 더불어 질적 완화까지 가게 되는 통화 사이클. 이 부분을 다시 제끼고, 자, 이게 크게, 자, 보자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반등 나왔죠. 그리고 반등 나왔다 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빠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급하게 빠그러지면 부양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방향을 잡고 돌아 나간다.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겁니다. 단 크게 흔들거리면서 간다. 흔들거릴 때 멘탈 제대로 잡아라. 내가 팔지 않으면 절대 손해난 게 아니다. 왜? 실시간 계좌 잔고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드시 고점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이다. 100배 이상 성장한다.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나지 않았다. SEC와의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다. 이 ETF 정말 큰 의미를 차지한다. 전세계 기관 투자자 자금이 다 들어온다. ETF는 그 코인 하나만 담는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 들어온다. 어마무시한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크게 흔들거릴 때마다 매입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사고 떨어진다.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40에서 6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상관없어. 마이너스 70 가도 상관없어. 내가 팔지 않은. 왜? 위에는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 안 되면 건드리지 않을 돈, 빤스까지 들어가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 푼, 두 푼 캐시카우 창출을 늘려서 지금 현금이 아니라 바로 코인과 또는 훌륭한 펀더멘탈에 있는 기업과 바꿔치기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 말씀드렸어요. 현금은 법정 앞에는 끝나간다. 요거를 계속 들고 있는다? 자살행위이다. 왜? 계속 물가 상승은 추세적으로 나오니까 누가 글로벌 기득권들이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와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제 방송 속에서 수많은 부분을 언급드렸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네 번째 혁명에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의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서 나 자신을 찾아보며, 그리고 남아있는 시장을 투자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며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단지 부자가 되기가 아니라 막 돈지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동안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온전히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을 바로 가족과 함께거나 본인이 의미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자, 정리를 하면, 자, 이 부분 매크로 시황, 이 부분은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각가지 작은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차를 두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1번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2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각가지 변수로서 나가지만 결국 고점을 뚫고 시가총액 파이가 커지는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이다. 코인 시장의 파이가, 블록체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실시간 계좌 잔고, 매매,
이런 거에 에너지 쏟지 말고요. 이 파동의 흐름을 다른 데로 옮겨서 현금 창출 능력을 늘려라. 그리고 이 늘렸던 부분을 열심히 바꿔치기 해나가면서 시간으로 개수를 모아가라. 그러면 추후에 더 큰 흐름으로 돌아오리라. 언제? 질적 완화와 부양책이 실시될 때쯤. 이게 바로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